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3페이지 2.5절 사업결합 거래와 별도 거래를 구분하는 회계 처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결합을 하면서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대가를 지급을 하죠. 그런데 그 대가가 오로지 사업결합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로지 사업결합 대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별도 거래로 구분을 하여 따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사업결합 거래와 별도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다음에 판단 요소를 검토해보자 라는 거예요. 거래의 이유를 들여다보는데요. 거래가 주로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이 아니라, 이게 사업결합 거래라면은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는 오로지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 주주의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주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는 전체가 사업결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사업결합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죠. 거래의 제한자, 취득자가 제한한 거래는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에게 주는 효익은 거의 없으면서 자기를 위한 걸 거 아니에요. 결합자나 결합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래의 시기인데요. 사업결합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있었던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의 거래는 결합기업의 취득자나 결합기업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결합할 계획으로 체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진행하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걸 협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고려해서 이 대가가 이거는 별도 거래 대가다라고 하면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다음은 취득법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거래이다. 즉 사업 결합 거래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에 원래 기존 관계가 있는데 이를 사실상 정산을 하는 거래라면 이전 대가는 이전 대가 전체가 사업결합 대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죠. 미래 용역에 대해서 종업원이나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한테 보상하는 거래라면 이것도 역시 사업결합 대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자가 취득 관련 원가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대신 지불한 것에 대해서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소유주에게 변제하는 거래도 역시 별도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먼저 기존 관계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가 대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존 관계가 비계약 관계냐 아니면 계약 관계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달리합니다. 예4와 예5를 잠시 후에 풀어볼 건데요. 예4가 비계약 관계고요. 예5가 계약 관계가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사실상 정산하는 거래에 어떻게 차손익을 인식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비계약 관계는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을 인식한다. 예4번을 한번 볼까요?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700이래요. 둘 간에 비계약 관계가 있기는 한데 이 공정가치는 여기 7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를 했고요. 이전 대가는 현금 1000이랍니다. 근데 취득이 현재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에 소송 중이었어. 취득자가 피고고 피취득자가 원고입니다. 이런 소송 사건의 배상금의 공정가치가 100이라면 즉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이 소송이 사업결합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100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할 뻔했는데 이것이 합병이 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소송을 취하를 하겠죠. 따라서 이런 비계약 관계가 요 이전 대가 100 속에 1000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취득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의 계류 중인 소송 관계와 같은 이런 비계약 관계가 있는데 이를 당연히 정산하겠죠.
이때 이 정산할 때의 대가는 사업결합 대가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별도 거래 대가로 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계약관계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배상금의 공정가치 1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전 대가 요 1000 속에 배상금 공정가치 10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여기서 1000에서 100을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총 지급한 금액이 1000이죠. 이 1000을 100과 900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100만큼은 정산 손실, 그래 내가 소송에서 졌다 치고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중개념으로 보고 순수한 사업결합 대가는 900으로 보는 것이죠. 순자산 700만큼 가져오고요. 영업권이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상황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취득자가 원고고 피취득자가 피고예요. 취득자가 유리하게 배상금을 받아낼 상황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전 대가는 1000만큼 주고,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100만큼 돈을 받고 이전 대가를 1100, 결국 도합 요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큼 유출은 되지만은 실제로는 따로 본다면은 100만큼 유입, 1100만큼 유출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큼을 정산이익, 그 다음에 1100이 사업결합 대가로 보고 영업권을 400만큼 인식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 6으로 와볼까요? 자, 비계약관계 끝났고요. 이번에는 계약관계인데 다음에 가와 나중 적은 금액을 차선이익으로 인식하라 하는 겁니다. 계약이 같거나 비슷한 항목의 현행 시장 거래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취득자 관점에서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유불리한 그 금액입니다. 나는 뭐냐면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정산 규정을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 그 금액, 소위 계약을 어떤 걸로 할 때 물어내야 될 위약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차손익으로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해 5번인데 계약관계 정산. 갑회사는 5년의 공급계약에 따라서 을회사로부터 고정요율제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회사가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6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갑회사는 공급계약 기간이 아직 3년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회사를 아예 취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재료 매입선을 취득을 하는 것인데요. 취득일 현재 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920이래요. 이 4920에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경우 1, 경우 2 각각 두 개의 독립된 경우를 살펴봅니다. 경우 1은 갑회사와 을회사 간에 맺은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를 추정해보니 8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920에 80이 더해져야죠. 그런데 이 중에서 30은 이와 같거나 비슷한 항목, 즉 판매 노력이라든지 고객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시장거래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 80 중에 30은 시가를 나타낸대요. 그런데 나머지 50은 이와 비슷한 항목의 현행 시장 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취득자인 갑회사한테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을회사한테는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 대가를 갑이 더 부담하는 거니까 50만큼 피취득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갑회사가 지급한 이전 대가는 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5천입니다. 즉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5천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별도 거래와 사업결합 거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위약금은 60입니다. 나머지 50이라는 것이 현행 시장 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갑회사한테 불리한 금액이 50 아닙니까? 그럼 60과 50 중 적은 금액을 차손익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60과 50 중 적은 금액 50만큼을 불리하니까 손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모두 5천만큼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5천 중에 50만큼은 공급계약을 정산하면서 내가 더 지급한 불리하니까
손실을 인식을 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5천에서 50을 뺀 4,950이 사업 결합 이전 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순자산은 4,920인데요. 왜냐하면은 갑회사와 을리사 간의 공급 계약의 공정가치가 80이더라도 이미 정산이 돼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금액으로 들어오죠. 영업권이 30입니다. 경우 2를 볼까요? 갑회사와 을리사 간의 배정 원재료 공급 계약의 공정가치는 이번에는 1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30은 시장 거래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30은 시가고요. 그런데 공정가치가 10이라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은 갑회사에게 유리, 의뢰사에게 불리한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이 현행 시장 가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즉 상황을 경우 1과 대비해서 좀 바꿔놓은 겁니다. 갑회사가 지급한 이전 대가는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원래 공급계약을 제외한 것이 4,920이었죠. 거기에 10을 더한 4,930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모두 4,930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10만큼은 유리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을 마치 받은 걸로 간주하고 4,930에 20을 더한 4,950이 이전 대가로 이에 4와 유사한 개념이죠. 정산 이익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자산은 공급계약이 정산이 됐기 때문에 4,920만 잡고요. 영업권을 30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표 6으로 다시 가보면은요. 만약 나가 가보다 적을 경우, 즉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위약금이 가보다 적어, 유불리한 금액보다, 그러면 그 차이를 사업결합 회계처리 일부로 포함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심도 있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내용인데요. 예 5의 경우 1로 가서 한번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위약금이 60이 아니라 4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불리한 금액이 지금 50 아닙니까? 그러면은 40과 50 중 적은 금액 40으로 정산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금은 이전 대가로 나간 금액을 4,960으로 잡아야 되고요. 앞에서 다시 가보면은 그 차이라고 했으니까 나가 가보다 적을 경우 이 차이가 결국 10 아닙니까? 그 10이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일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10만큼은 자연스럽게 영업권이 40이 잡히기 때문에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일부로 스며들어 간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 중간인데요. 사업결합 거래와 별도 거래 구분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종업원이나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한테 보상하는 거래입니다. 이거는 약정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가인지 또는 별도 거래의 대가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구분이 어려우면은 앞서 이야기한 거래의 이유라든지 거래 제한자라든지 거래의 시기라든지 이거 했었죠? 거래의 이유, 제한자, 시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구분을 하라는 것인데 예를 한번 볼까요? 종업원에 대한 조건부 지급인데 의뢰사는 5년 계약으로 한 후보자를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의뢰사가 5년 계약으로. 계약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에 의뢰사가 매각이 되면, 즉 피합병되면 그 후보자에게 1,000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경과한 후에 갑회사가 의뢰사를 현금 15,000을 지급하고 취득한 거예요. 즉 사업결합 합병을 한 겁니다. 취득일 현재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의뢰사에 고용되어 있고요. 기존 계약에 따라서 추가로 1,000을 지급받을 것인데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2,000이래요. 갑회사가 최고 경영자에게 지급할 1,000은 의뢰사 순자산 이 12,000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인데 자 이거를 사업결합 대가로 볼 건지 지급할 때가 별도 거래로 볼 건지를 봐야 됩니다. 의뢰사는 사업결합을 협상하기 전에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취득자 또는 결합기업에게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즉 별도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한테 지급할 1,000을 식별할 수 있는 부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은 12,000이 아니라 1,000을 제외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총액으로 한다면 여기에 자산 부채를 1,000만큼 더 들어가니까 이거 순자산은 11,000이 되겠죠. 지급하는 대가 15,000은 오로지 사업결합 대가로 보고요. 영업권을 4,000만큼 인식하는 것이죠. 만약에 의뢰사가 사업결합을 협상하는 중에 갑회사 제안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합의를 했다면 이는 의뢰사 이전 주주가 아니라 갑회사나 결합기업에 효익을 주는 것이니 이는 별도 거래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5,000원 중 1,000원 별도 거래로 보고 단기 비용 처리를 하고요. 15,000이 아니라 14,000만 사업결합 대가로 보고 영업권을 2,000으로 인식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합병과 같은 사업결합을 할 때 쏠쏠이 여러 가지 관련 비용, 원가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취득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뒤에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 관련 원가가 취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하니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은 취득년도 순이익이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피취득자랑 협상을 하는 거죠. 네가 대신 지급해라. 대신에 섭섭지 않게 내가 그거만큼 이전 대가에 포개주마. 이런 짝짝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이전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됐을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기준서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죠. 이는 사업결합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거래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라는 것이죠. 예, 7번을 볼까요? 갑회사는 의뢰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사업결합을 했는데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0과 4,500, 이전 대가로 갑의 주식 300주를 줬는데 주당 공정가치는 30, 따라서 9,000이죠. 이전 대가로 기부한 갑회사의 주식 300주 중 30주는 취득 관련 원가를 을이 대신 지불하기로 하고 갑이 변제한 거니 이는 30주는 별도 거래 대가로 처리를 해야 옳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300주 중에 270주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30주에 해당되는 거 따로따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만 영업권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식별 가능한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 이전 대가를 얼마로 측정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전 대가가 모두 사업결합 대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별도 거래와 사업결합 대가를 구분하는 이런 정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결합 이전 대가하고 피취득자로부터 취득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차이가 생길 겁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흔치는 않습니다만 적게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첫 시간에 보았듯이 그런 차이만큼을 영업권 내지 영가매수 차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설명을 했었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대가가 식별 가능 순자산가액보다 많아. 그러면 이를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중급회계 때 이제 무형자산을 배웠는데요. 1038호에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되는데 분리 가능성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업권이라는 것은 분리하여 매각이라든지 양도, 교환, 리스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봤다시피 뭔가 합병을 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더 있는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도록 1103호에서 규정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에는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103호에서 이를 무형자산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것이죠. 이전 대가가 식별 가능 순자산 가액보다 적으면 그러면 싸게 산 거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싸게 샀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했는지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자산이나 부채 뭐 빠뜨린 게 있나,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 이것까지 확인해서 수정을 한 후에 그래도 차익이 계속 남는다면 이를 영가매수 차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의 인식.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에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해. 그것이 영업권인데, 영업권은 지금 보다시피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뭔가 대가를 합병 과정에서 더 지급할 때 인식하는 것이지, 스스로 나는 잘났어 해가지고 나는 가치가 있는 게 많아, 내부 창출 영업권을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만 인식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결합분계, 합병분계를 할 때 대가를 더 줬으면은 여기가 이제 영업권, 대가를 적게 줬으면은 여기에 염가매수 차익,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대가를 더 줬으면은 무형자산, 대가를 적게 줬으면, 싸게 샀으면 이익,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싸게 샀으면 이익이래, 비싸게 샀으면 손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이 때문에 회계 분야에서는 영업권이 자산이냐, 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사실 이걸 손실로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영업권이 취득일에 꽤 거액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취득하자마자 거액의 손실을 취득자가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손실이라고 보기도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냄새는 나죠. 지급한 대가가 모두 그러면은 개념체계에 어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느냐라고 할 때 이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IASB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부합된다, 이렇게 영업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싸게 샀으면 즉시 이유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영가매수 차익, 영가매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로 보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든가 그거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인데, 영가매수는 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절하게 특정 오류를 통해서 차익을 인식할 가능성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식별했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이라면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당기 초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갑회사 주식을 발행 교부했는데 사업결합이래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가 90만, 6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음 1번,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주식의 액면 총액이 15만원, 공정가치 20만원, 이게 중요하죠. 자,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적절하게 측정되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물음 1번은. 반면에 2번은 재검토한 결과 자산의 공정가치가 2만만큼 과다 측정됐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자산, 부채, 공정가치를 일단은 잡고요. 20만만큼 이전 대가가 들어가는데 받은 거는 25만의 순자산인데 지급한 이전 대가는 20만 뿐이 안 되니 5만이 영가매수 차익이죠. 단 이때 자산과 부채는 적절히 측정되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물음 2번은 뭐냐면 다시 검토를 해보니 자산이 2만만큼 뻥튀기 됐어. 그럼 이게 8만 8천이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이 줄었죠. 그거만큼 영가매수 차익도 줄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